제목을 바꿨습니다. 고추와 와사비인데 타격을 하라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와사비와 고추. 저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월급 나고 연금 나는데 제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여기 그것도 제가 공학박사인데 인문학 그 일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뭐가 아쉽고 뭐가 결핍되고 뭐가 궁핍하길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동기 교수님은 꿈에 빠져갖고 두 줄 아프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한 번 결석하고 올해도 한 번만 결석했고 그래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제목은 두 줄 칼럼 63번째 고추와 와사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와사비는 코를 찌르고 고추는 뇌를 찌른다. 근데 와사비는 뿌리 식물이거든요. 고추는 그냥 열매 식물이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갖고 일본의 아편 전쟁부터 메이지 유신 3년 전까지의 주요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뭔가? 내용은 이야기 5개로 풀고요. 두 줄 멤버들의 지적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본 가면 용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게 용원사의 설정인데 일본은 선, 우리말은 참선, 조사스레이, 정전백수자라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뜨랍 잣나무니라. 이게 선이잖아요. 선. 계에게도 불성이 있나? 없다. 이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중국 선사든지 우리나라 선사들은 말로 문답으로 서문답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 이제 또 질문 들어가게 되는데 오조화사라고 불교에서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이 선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스님이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는가 보니까 깃대에 깃발이 풀리고 있었는데 한 스님은 풀려있는 것이 깃발이다. 또 다른 스님은 풀려있는 것이 바람이다. 그래서 두 스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오조 스님이 그랬죠. 야, 풀려있는 것은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게 선이에요. 선. 근데 선을 일본 사람들은 돌 15개로 표현했어요. 이게 조형미야.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15개를 나누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무한대잖아요. 조합인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15개 돌을 5, 2, 3, 2, 3으로 나누었어요. 왜 5, 2, 3, 2, 3일까? 질문, 우리 두 줄 아카데미 지적 테스트. 우리 화가실 노자 선생님. 왜 돌을 15개를 5, 2, 3, 2, 3으로 나눴을까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3개, 둘, 셋. 응? 왜 홀수로만 나눴죠? 척수도 2 있는데.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그래. 그거 되죠. 그럼 우리 천하의 이동기 교수님.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맨날 여기서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아. 모릅니다.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설에는 호랑이가 자기 새끼 3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한 놈이 하도 사나워서 어미가 없으면 한 놈을 물어 죽여요. 그래서 이 호랑이 어미가 이 강을 건너는 방법, 이것도 수학적으로 하면 골치 아플 텐데 어쨌든 그렇게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싸나운 놈을 입에 물어다가 건너놓고 다시 되돌아와서 순한 놈을 또 갖다 놓고 둘이만 있으면 잡아먹으니까 싸나운 놈을 이렇게 갖다 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너는 방법을 보고 도를 5, 2, 3, 1, 3으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교토에 가면은 세계문화유산이 16개 있어요. 16개. 교토 시내만. 일본 문화를 얕볼 수 없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이 말로만 존재하고 문자로만 존재하는 이 선을 조형미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영감을 얻고 모든 서양 철학자들, 문학자들, 예술가들이 선을 찾으러서 한국을 오지 않고 일본 용안사 갑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병법에 우리 손자병법에 좋은 말이 많잖아요. 뭐 집비기면 백전불태라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병자는 궤도야라. 전장은 싸우는 도이다. 이게 제1장, 제1편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시계편에. 그래서 전쟁은 서로 쏟고 속이는 거거든요. 강할 때는 약하게 보이고 약하면 강해 보이고 저기 진짜로 가면 내가 때를 기다리는 거고 이것이 손자병법의 핵심입니다. 국제사회도 이와 같아요. 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는 서로 쏟고 속이고 약한 자는 강하게 보이고 약한 자는 강한 사람의 힘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강한 사람은 강한 힘을 투사하기도 하고 그것이 국제사회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이론이 세 개가 있는데 또 세 가지를 질문하면 또 힘들 것 같아요. 두 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좌측 밀림 속의 흑포mem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장면이고 또 다른 장면은 평화로운 장면인데 국제사회가 어느 모습일까요? 자, 이 흑포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국제사회의 모습이 정글 같다. 아니면은 또 다른 국제사회는 평화가 넘치는 에덴 조선 같다라고 하시는 분 손. 그래도 정글이 훨씬 더 많네. 지금 이론은 이제 자유주의 이론이 있고 현실주의 이론이 있고 구성주의가 있는데 지금의 지배적 이론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를 하면은 옳고 그른 것은 양측의 힘이 동등할 때 의미가 있고 현실 세계는 그저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2500년 전 투르키디데스가 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멜로스 대화라고. 2500년 전부터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군요. 힘 있는 놈이 지멋대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그걸 다만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사례를 하겠습니다. 기리스탄은 포르투갈 말입니다. 포르투갈 말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기리스탄이 되거든요. 1637년에 일본 큐슈 지방의 기독교인이 예수교인이 30만 명까지 퍼졌거든요. 그래서 막부가 도저히 이것을 허락하면 막부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에도의 최정예 부대 사무라이 12만 5천 명을 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기독교인 3만 7천 명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싸워요. 싸워서 3만 7천 명을 단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애기든 뱃속이든 애기든 다 죽이거든요. 완벽하게 죽입니다. 완벽하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효시오부터 홋카이도까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기독교인이 없다고 확인하고 이후에 전국을 폐쇄합니다. 이 세국 정책이거든요. 폐쇄하면서 단 4군데만 개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지마입니다. 대지마인데 대지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최동쪽 기지거든요. 여기에만 요 인공섬인데 인공섬 바깥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물도 공수, 식량, 여자 모든 것을 본토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만 거주하게 합니다. 이게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하멜 표류기 나오잖아요.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하멜이 동인도 회사를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맞아서 제주도에서 해서 다시 간 곳이 여기에요. 대지마. 그래서 대지마가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당신 어디서 왔어? 질문이 50개가 하잖아요. 이렇게 조선의 성은, 군사는 어쩌저쩌고 하는 그 질문 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나라가 하멜 제주도 할 때 질문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왔어? 그냥 서양 오래키다. 나이가 몇 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얘들은 조선의 성의 구조, 화력 구조, 거리에 그 질문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국력이 혹은 지력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군사 무기, 두 번째는 의학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난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럽의 이게 대항해 시대, 산업화 시대의 모든 정보를 받거든요. 그게 풍설수라는 고급 문서예요. 문서를 통해서 막고는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네덜란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지만, 전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 서인도, 자꾸 교수님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문 박사한테. 이 동인도 회사 최 전초 기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인도 회사의 서쪽 최전방 기지는 어디일까요? 네덜란드에. 로스다면? 비슷하게 했는데.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이게 뉴욕.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스테르담 뉴욕을 영국한테 팔게 되는데 거기 향신료 전쟁을 통해서 팔게 되고 그때부터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다음에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세계 질서를 갖고 이 세계 전체의 태권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봐요. 역사적으로 서인도의 끝에 있는 뉴욕의 미국이 세계 7강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인도의 끝에 있는 일본이 G2가 됐잖아요. 이게 하도 그래요. 하여튼. 그러다가 1838년이죠. 39년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편 전쟁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아편 전쟁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전쟁 당사자인 청나라와 조선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화의 시기를 놓치고 이것이 식민지 지배 혹은 침략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 이후에 청은 더욱 세국으로 가고 조선도 더욱 세국으로 대원군이 더욱 빗장을 건 반면에 일본은 세국을 하면서 대지마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게 준비를 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힘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일어나도 그 지도부가 어떻게 역사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역사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이것을 위기로 생각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바꾸면은 새로운 단계로 전파할 수 있지만 이걸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아무런 대책. 이게 구한말의 청과 조선처럼요. 근데 일본은 위기로 느끼고 개혁 준비를 합니다. 하원양제. 그러면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 서양 문물을 어떤 메소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일본 전략이 하원양제. 중국 청나라 정례는 중체서용, 우리나라는 동도서기. 그렇게 전략을 했지만은 성공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도만에 미국의 흑선 세척이 들어오고 그 매튜 함장이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일본은 위기를 직감하고 싸울 수 없다 하고 바로 불평등 조약을 맺거든요. 왜냐하면 에도만, 혹시 일본 다 여행했지만 에도만 앞에 요코하마항이 있잖아요. 에도만까지 적의 군함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이게 전략적 노출이거든요. 요코하마 주위에 굉장히 많은 포대를 물밀듯이 그때도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걸 단숨에 해치고 흑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이 하원양제 전략을 가져가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골치 아픈 사람들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가 전 인구의 7%를 차지하는데 사무라이는 우리나라 양반처럼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칼싸움 혹은 하급 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무라이한테 선택의 문제가 닥칩니다. 야, 개혁을 해서 개혁할래? 아니면 저항하다 죽을래? 아니면 실직을 할래? 이 세 가지 갈림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항을 해서 그게 인하는데 저항을 해서 싸웠습니다. 막바고 싸워서 5만 대 7만 싸워서 다 죽고 그게 영화로는 라스트 사무라이 칼하고 저쪽을 싸우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일본은 실직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요코하마에서 서양 요리, 중국 요리, 코틀레트를 보고 사무라이가 만든 음식이 돈가스입니다. 이 사무라이의 이 자존심, 이 칼을 버리고 돼지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 이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도 프랑스 요리, 송아지, 코틀레트거든요. 송아지 플러스 자르다라 이제 커틀레트인데 이것을 일본말로 하면 가스레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대신 돼지 돈자를 넣고 일본 순수 루말 가스레스에서 가슴에서 돈가스. 이게 하원양제예요. 하원양제. 이름조차도 하원양제로 했고 요리를 보면 송아지 대신 돼지고기, 얇은 고기 대신 두꺼운 것, 이게 빵가루를 아주 고운 것 대신 거친 게 이렇게 있던 것을 변형하고 없는 것을 새로 추구한 것이 일본 근대화의 전략입니다. 화혼양제. 그래서 이 정도의 메소드가 치밀해야 이 근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대충 뭐 중체서용, 동도서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요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제도, 군사,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대화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요시히로입니다. 우리말로는 시만도노라는 사람인데 우리 역사에 딱 두 장면이 나옵니다. 남원성 전투, 정류재란 때 남원성 전투,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싸운 노량해전에 나온 인물이 시만도노입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 양반이 남원성도 남원성에는 맨 처음에 양원이라는 명나라 장수하고 남원을 지키고 있는 조선 수비대하고 어디서 싸울 걸 갖고 치열한 토를 했습니다. 남원성에서 싸울래? 남원에서 한 4km 떨어진 교룡 산성에서 싸울래? 라고 치열한 토를 한 끝에 양원 주장에 의해서 남원성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성에서 사흘밤 싸운 결과 대참패를 당하고 남원성 주민들을
다 몰살당하고 4,000명 조명군사 4,000명 몰살당하고 그래서 요시히로가 철수를 하면서 남원성에 있는 도공을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이 양반이 마지막 일본을 다 철수할 때 노량해전에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유탄으로 나오지만은 일본 역사에서는 이놈이 섬에서 최정예 부대를 숨겨놓고 난전을 벌이고 조선이 힘이 없을 때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고 이순신 장군을 죽게 합니다. 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그래서 다시 일본 부터를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붙습니다. 한판 붙어요. 이 양반이 전쟁에 신이 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약에 전국을 통일하지 않았으면 이 양반이 통일했다 할 정도로 싸움의 신입니다. 그래서 동군서군대 동군에 가담해서 이에야스와 싸워서 전체 전쟁은 지지만 이에야스가 이놈을 죽이려고 이 길목마다 수천 명을 이렇게 매복을 하지만은 결국 살아서 사스마 번호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요구를 합니다. 야, 너 번주를 아들한테 물려주라.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게 외교잖아요. 힘 있는 놈은 그냥 명물로 갖는 거죠. 그래, 내 말 좀 들은 척 해라. 알았습니다. 그만 살려줄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의 11대 후손 나리아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사스마 번을 정말 근대화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광로를 만들었거든요. 일본 대포는 옛날에는 우리도 봤지만 주물이에요. 주물은 쏘면은 이게 갈라져 터지거든요. 근데 서양 대포는 이게 주물이 아니고 이렇게 단조로 만들잖아요. 단조로 만들려면 반드시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용광로를 하면은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3m, 5m 이게 우리 이 포항 고철 같은 이 용광로. 용광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유재란 때 데려간 우리의 도공들이 이 용광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에서 쇠물을 부어서 대포를 만들고 이 대포를 만들고 증기선도 만들고 해서 영국하고 한판 붙습니다. 이게 붙는 원인은 참근 교대를 했는데 이게 일본은 이 막부가 있고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켜 싶어서 1년 동안 에도에서 살게 하고 또 1년 동안 집에 살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근 교대를 하는데 이 참근 교대가 행렬이 요코하마에 갈 때 영국 사람이 그냥 이 교대 행렬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막부한테 다이묘한테 물어 했대서 그 자리에서 목을 뺍니다. 영국 상인 3명을.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서 25,000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고 사스마 부하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한방 붙어요. 붙어서 정말 자기네들 기술로 대포를 쏘보니까 대포 엉망이고 포탄도 터지도 않고 뭐 그래서 대박살을 나고 영국한테 항복을 하고 배상을 하고 3년 후에 사스마 부하의 최고의 인재 19명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고 닦아버리도 있고 이게 도고 헤이하치로 사스마 전투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침몰시키고 일본이 1900년에 드디어 이제 국제사회에 대비하게 만든 도고를 보냅니다. 그것도 몰래 밀양선을 태우고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우리 천재들을 일본 육사에서 보내고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을 육군 참모 총대로 앉힐 수 있겠어요?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은 아마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철저히 망가뜨린 그 나라에 가서 최고의 천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공부를 배우게 오고 다시 와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이분으로 자꾸 안 되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분. 요시다 쇼인이거든요.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야스쿠니 신사의 맨 위에 모시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30살에 개혁하다가 이게 이제 막부한테 걸려서 참령을 당하고, 일본은 이렇게 죽으면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목을 자르고 옷을 발궈벗기고 그걸 대나무 통성에 집어넣어서 버립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거두어서 매장하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나서는 이 양반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거든요. 이 양반이 송화 촌숙에서 지금 시모노세키 그쪽에서 사설, 이제 촌숙이라면 사설 학원인데, 거기서 자기네 인재를 키우고 이제 계양 이지도 이야기하고 정한론, 조선을 치자는 그런 이론도 만들고 그렇게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1963년 막부 몰래 5명의 조슈본의 최고의 천재들을 영국으로 밀항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교육해라. 영국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다, 동경 제국대에서 공대도 만들고 학회도 주도하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제가 아까 사스마본 이야기하고 바로 그냥 고사에 건너뛰어서 여기 조슈본을 이야기했는데, 메이지 유신의 모든 공은 이 조슈본이 가져갑니다. 사스마본은 아까처럼 세이고난 해서 막바도 한번 붙거든요. 그냥 또 다시 발로 내켜갖고 한판 치면서 다 이제 정렬하고 최종 승자가 조슈본이 되고, 지금의 일본 정치의 대부분 이쪽 출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모노세키 한번 가자 했거든요. 여기에서 일본의 본향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 그림 뭐였어? 당낭포선이라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잡고 있고, 이 매미를 노리는 까마귀가 한 마리 그려 있습니다. 이게 장자 편에 나오는 장자 삼목편에 나오는 우화거든요. 장자가 어느 날 밭나무 숲을 건들고 있는데, 이 까마귀 한 놈이 자기 이모를 탁 치면서 이모를 탁 치고 낫게 해서 밭나무 숲에 앉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저놈을 잡으려고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래서 하늘 정조지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새란 놈이, 까마귀 놈이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사마귀는 이 매미를 잡으려고 정신이 팔렸거든요. 근데 매미는 암컷을 이어가서 울잖아요. 우는 놈은 이게 우던자 수컷이 암컷을 이어가 막 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순간적으로. 야, 내가 지금은 사냥꾼이지만 나도 한순간 사냥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활을 버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누가 매미고 누가 사마귀일까요? 사마귀가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그만 야당을 노리는 까치는 일본일까요? 북한일까요? 중국일까요? 이 까치가 아니고 까마귀. 그만 까마귀를 노리는 이 사람, 이 사냥꾼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게. 사마귀하고 매미가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정신이 팔리면은 누군가가 사냥감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그냥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우리끼리. 도대체 바깥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중국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북한이 우리를 내버 관심 없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사마귀하고 매미처럼 누가 까먹을까요? 누가? 그리고 누가 사냥감일까요? 이게 당낭포선 나오는 마지막 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